저는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아니, 이혼이라는 말보다 엄마가 도망갔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엄마는 집을 나간 후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았고,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키운다는 의무감조차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날보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았고, 집에 들어와서도 저를 본체 만체하며 텔레비전만 바라봤습니다. 어린 저는 배가 고프면 냉장고를 뒤져 이미 쉴 대로 쉬어버린 김치로라도 허기를 채워야 했고, 전기가 끊긴 날에는 어둠 속에서 라면 한 봉지를 뜯어 반씩 조각 내서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제 생일을 챙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학부모 면담이나 학교 행사에 아버지가 온 적은 없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자고 혼자 학교에 다니고 혼자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술이 들어가면 더욱 난폭해졌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면 괜히 큰 소리로 욕을 퍼붓거나 물건을 던졌습니다. 화풀이 상대가 필요할 때면 저를 마주보며 손에 잡히는 대로 씹어던졌고, 바닥에 나뒹구는 저를 보며 비웃곤 했습니다. 때로는 술김에 제 머리를 한 손으로 움켜잡고 흔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애미처럼 너도 도망갈 거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속에 차가운 돌덩이가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은 겨울이었는데 아버지가 화가 나서 저를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거셌고 저는 옷 한 벌 걸친 채로 벌벌 떨면서 골목길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갈 곳도 없었습니다. 친구 집을 찾아가면 그들의 부모님이 싫어할 것 같았고 친척 집의 문을 두드릴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떨다 보면 아버지가 지쳐서 잠드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몰래 집으로 들어가 한 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린 채 잠을 청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동안 저는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갔습니다. 말이 점점 줄었고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모든 게 귀찮았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성적도 엉망이었고 곰팡내 가득한 집에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가 소식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아름아름으로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받아 자그마한 고시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공사판에 나가 몸을 굴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낮에는 삽을 들고 밤에는 술을 마셨고 남은 돈은 전부 스포츠 토토라는 도박에 쏟아부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할 때 저를 기특하게 여긴 아저씨들이 종종 우유 하나라도 더 건네면서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저보다 2배, 3배는 더 살아오신 분들이었고 대부분 아버지 뻘 드는 분들이셨습니다. 너 학근호 왜 때려쳤어? 젊은 놈이 여기서 세월 보내고 있으면 되겠냐? 처음에는 그저 배시시 웃으며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저씨들의 조언이 가슴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유독 저를 잘 챙겨주시던 김씨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도 사고만 치다가 학교 그만뒀는데 결국 작년에 고졸 검정고시 왔어.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자까지 없으면 일이 시켜주는 데가 없거든. 하다못해 군대도 가기 힘들어. 너도 잘 생각해 이놈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미래라는 걸 고민해 보았습니다. 검정고시라도 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 심경의 변화를 아신 건지 어느 날 김씨 아저씨께서
아들이 쓰던 책이라며 참고서 한 무더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일이 끝나고 밤마다 동네 도서관에 앉아 참고서를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수학은 너무 어려웠고 영어는 단어가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낮 동안의 노동에 지친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눈꺼풀도 자꾸만 감겨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으면 일할 데가 없다. 김씨 아저씨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해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손에 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성취였습니다. 다음날 공사장에 가서 합격 소식을 전하자 아저씨들은 제 등을 두드리며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봤지? 넌 머리가 있는 놈이라니까. 일머리 있을 때부터 알아봤다. 그 순간 어쩌면 제 인생이 조금씩 변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20살 3년이 되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공사판에서 철근을 나르던 도중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땀을 훔치며 받았고 듣기만 해도 잊을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손에 쥔 천일권을 놓칠 뻔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엄마였습니다. 5살 난 저를 버리고 떠난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이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드디어 엄마가 저를 찾았다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들로 목이 메었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너 돈 좀 있니?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던 엄마가 다짜고짜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왜 나를 버리고 갔느냐고, 왜 나를 찾지 않았냐고 따져 묻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도 많았건만 기막히게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얼마였습니다. 그날 저녁 가진 돈 32만 원을 모두 보냈습니다. 그 돈은 제게 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보내고 나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제야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았던 엄마와의 재회라는 일말의 기대가 그럼 그렇지 하는 체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단 한 번도 제 생일을 기억해 주지 않았지만 돈이 필요해지자 저를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20살 성인이 되었으니 돈을 벌어 놓았겠다고 짐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틀간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코딱지만한 고시원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이틀이나 공사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니 저를 걱정하는 아저씨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아득히 멀어지면서 시궁창 같은 인생, 살아서 뭐하지? 하는 후만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 저는 군대에 지원했습니다. 당장 고시원 방세며 휴대폰 비며 식비며 생활비가 떨어져 기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가기 싫어한다던 그 군대가 저에겐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도피처였습니다. 훈련소에 혼자 입대했고 수료식 날도 저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 연인에게 둘러싸인 다른 훈련반 등과는 달리 저는 조용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도 하루하루 눈미 건조한 생활의 반복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생활관을 쓰며 점점 친해졌습니다. 승현이는 활발하고 부침성이 좋은 성격이었고 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지만
그 친구는 저를 무척이나 잘 챙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새마을관 불이 꺼진 후 승현이가 조용히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야, 넌 면회 올 사람 없어? 가족이랑 사이가 안 좋아?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늘 피하던 질문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은 한숨을 내쉰 뒤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떠난 날, 아버지의 술주정, 상한 김치를 먹으며 버텨야 했던 날들, 겨울밤 쫓겨나 골목에서 떨었던 기억. 말하는 내내 목이 메었지만 승현이는 한 번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승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전 재산을 다 털어줬다고?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근데 네가 힘들게 살아온 거 그거 네 탓 아니야. 그걸로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위로라는 게 별거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속을 털어놓았고 승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른스럽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대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전 아무런 잘못도 한 게 없었기에 의아했지만 그분의 눈빛이 유독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따라와봐. 말없이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상 위에는 제 인적 사항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저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너 집에서 연락 오는 사람 없지? 저는 멈칫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제 침묵을 기다리지 않고 부대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얘, 네 동기 맞지? 내가 그놈 친척 형이야. 이야기는 대충 들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던 건지, 혹시라도 승현이에게 실수한 적이 있는지를 빠르게 떠올려 보았습니다. 저를 한참 바라보던 중대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집에서 가져온 듯한 도시락을 꺼내더니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밥부터 먹자. 평범한 가전식 반찬이었지만 밥 한 숟갈을 뜨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입안에 밥알을 잔뜩 머금고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밥을 준비해주고 내 앞에서 더 먹어라 라고 말해주는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중대장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날 이후 중대장님은 저를 유심히 챙겨주셨습니다. 주말이면 저를 불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 상담도 해주셨죠. 어느 날 중대장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녁 후에는 뭐 할 생각이야? 전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온 날들이 무색할 만큼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전처럼 그날그날 먹고 살기 위해서 공사판에서 일하겠지 싶습니다. 라고 말하니 중대장님은 조용히 담배를 태우시다가 말씀하셨어요.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떠냐? 솔직히 말해서 대학에 갈 한편도 안 됐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중대장님은 제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학비도 1년 동안 도와주시겠다고요. 이런 제안을 듣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려 하시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부담도 되고 복잡한 심경에 단정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라고 말씀드린 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 길로 승현이를 찾아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모르겠다. 왜 중대장님이 나한테 이러시는지.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승현이는 제 말을 듣고 한동안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형, 사실 어릴 때 고아였어.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우리 큰아버지네 집에 입양됐거든. 너를 보니 예전 자기 모습이 생각나서 그러는 걸 거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중대장님의 눈빛, 따뜻했던 말 한마디, 이유 없이 건네주었던 관심까지.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공사판 김씨 아저씨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제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던 어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중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염치 없지만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중대장님. 중대장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다. 네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해봐. 이어 많은 대학이면 높은 곳을 목표로 해. 그날부터 한음대 법학과에 합격한 승현이의 도움을 받아 초, 중, 고등학교 과정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승현이는 밤마다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저에게 수학과 영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통과했지만 수능을 볼 만한 기초가 탄탄하지 않다 보니 모든 과정을 다시금 공부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치른 첫 수능은 경기도권 상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성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현이와 중대담님께 성적을 보여드리자 두 사람 모두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1년 공부하고 이 정도면 진짜 못 이룬 거야. 중대장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왕이면 서울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해보는 게 어떠냐? 1년만 더 해보자. 넌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 또다시 1년을 더 투자하는 것이 맞을까? 하지만 마음속에서 새로운 도전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욱 독하게 공부했습니다. 단순히 대학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저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녁 후 중대장님께서는 제가 기숙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습니다. 기숙형학원은 합숙하며 24시간 중 12시간 이상을 강의와 자습으로 이루어진 군대식 재수학원이었습니다. 학비와 기숙사 비용은 감사하게도 중대장님께서 부담해 주셨죠. 군에서의 생활 습관이 몸에 익은 저는 기숙학원에 적응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훈련과 일과가 정해져 있는 군대보다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행복하게 느껴졌을 정도니까요. 제 소식을 전해들은 승현이의 부모님께서는 혹시라도 필요한 참고서나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때 쓰라며 달에 50만 원씩 지원해 주셨습니다. 승현이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가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면회 때마다 저를 함께 불러 밥을 먹여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감사한 분들이었습니다. 공부가 힘들 때마다 김씨 아저씨, 중대장님, 승현이네 가족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기숙학원에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해대는 저를 두고 말 못하는 장애를 가졌으리라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질문이 있어 처음으로 입을 뗐던 날, 저를 바라보며 웅성거리던 학생들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학원에서 치르는 모의고사 성적도 날이 갈수록 좋아지니 공부에 재미가 붙었습니다. 그렇게 죽어라 공부한 결과 그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우리나라 탑3 안에 드는 연세대학교 법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전하자 주변에서 뛸 듯이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중대장님과 승현이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제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 고깃집에서 만난 날, 승현이는 장난기 어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근데 왜 법학과야? 다른 취업 잘 되는 과도 많은데. 설마 내가 법대 갔다고 나 따라온 거냐? 나 너무 좋아하지 마라. 피식 웃음이 났지만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던 시간들. 학대받고 밤치단 아이였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던 현실. 법이라는 것이 존재했지만 그것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던 기억. 어릴 땐 나를 도와주는 어른이 아무도 없었거든. 그래서 법으로라도 나 같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승현이와 승현이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대장님, 이제는 형이라 부르라던 중대장 형은 가만히 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제이자 부모가 되어버린 내 가족과 건배를 나누며 그날 밤은 몇 년 만에 기분 좋게 취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모아둔 용돈 중 현금 32만 원을 인출하고 빵과 우유를 사서 김씨 아저씨가 일하고 계신다던 공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저씨를 만난 이후로 4년이 지났으니 새로운 현장을 찾아 터전을 옮기셨던 아저씨였습니다. 일부러 새참 시간에 방문했던 것이기에 인부들은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익숙한 공사 풍경 속에서 저를 본 아저씨들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김씨 아저씨와 한 팀을 이루어 현장을 옮겨 다니던 박씨, 문씨 아저씨도 함께였습니다. 야, 이 녀석 드디어 얼굴을 보네. 김씨 아저씨도 저를 보자마자 두 팔을 벌려 맞아주셨습니다. 마치 친아들을 대하듯 동료들에게 저를 자랑하며 한껏 뿌듯해하셨습니다. 이놈 봐라. 군대 갔다던 놈이 이렇게 훌륭해졌다고. 우리 공사장에서 일하던 앤데 지금은 연세대 법학과 학생이라니까. 아저씨들은 놀라며 저를 번갈아 바라보았고 저는 쑥스러워 웃으면서 빵과 우유를 꺼냈습니다. 일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간식이라도 드세요. 아저씨들은 반갑게 간식을 받아들고 감사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김씨 아저씨도 땀을 한 입 베어물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흰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받아주세요. 김씨 아저씨는 봉투를 보고 표정을 굳히셨습니다. 이게 뭐냐? 예전에 아드님이 쓰던 참고서 저한테 주셨잖아요. 이제야 갚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손사래를 치며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이 녀석아, 아들놈 공부 마치고 쓰레기 될 뻔한 걸 너 준 거야. 넌 이 돈 아껴서 공부하는 데 써.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봉투를 꼭 쥐어들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꼭 받아주세요. 이건 갚는 게 아니라 제 감사의 마음입니다. 김씨 아저씨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이내 깊은 한숨을 쉬며 봉투를 받아들고는 저의 어깨를 꽉 잡으셨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넌 앞으로 더 멀리 갈 놈이다. 네 덕에 내가 말년에 팜검사 영감님 알고 지내게 생겼네.
그 말에 목이 메었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공사장에서 거친 손으로 제 등을 두드려주던 김씨 아저씨의 손길이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현금 32만 원은 제게 상징적인 숫자였습니다. 15년간 연락이 없었던 엄마께 드렸던 전대선 32만 원. 과거에 엄마에게 건넨 32만 원이 악연을 정리하는 의미였다면 김씨 아저씨께 드린 이 돈은 불우했던 제 어린 시절에 따뜻한 빛을 비춰주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저는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며 장학금을 받아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초라한 저를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이끌어준 고마운 분들, 그리고 변호사가 되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늘 응원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저 역시 언젠가 누군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만약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 중에 저처럼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분이 있다면 말해주고 싶어요. 누군가는 당신을 응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 한 걸음만 내딛어 보라고요. 저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며 인생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에게 가족이 되어준 승현이와 중대당 형, 승현이 부모님, 그리고 김씨 아저씨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방황원의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